자, 인구가 모이는 수도권 같은 지역은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거품이 다 빠져서 2019년도 초로 가격이 돌아온다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역은 부상향하는 게 맞을까요? 이 의견을 굉장히 많은 상승분자들이 주장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어폐가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 인구가 몰립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는요, 매매 수요 아니면 임대 수요니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수요를 생각할 때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페라리가 있다고요. 예전에 이 예시 들었던 것 같은데, 페라리를 갖고 싶은 수요가 페라리를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객일까요? 아니면은 페라리를 가질 여력이 되는 수요가 페라리를 살 수 있는 수요가 되는 걸까요? 1번, 2번. 당연히 2번이죠. 나는 월 한 200만원, 300만원 버는데 페라리 정말 갖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심각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카푸어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유독 부동산 시장에서는 살고 싶은 수요랑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수요,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살고 싶은 수요를 자꾸 얘가 수요다 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강남은 모두가 살고 싶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수요는 끊임이 없어서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왜 떨어졌고 2022년에 왜 떨어졌어요? 핵심은 살고 싶은 수요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수요, 요게 핵심이죠.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수도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서울이 떨어지는데 수도권이 계속 올라요. 수도권이 서울을 능가할 정도로 올라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뭐 예를 들어 뭐 분당이랑 금강구 이런 데를 비교해가지고 오히려 분당이 상급진처럼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랬을 때 서울은 일단 인구가 빠지고 있어요. 왜 빠질까요? 서울 인구는 왜 빠질까? 비싸니까. 그럼 경기도 인구는 왜 늘어나요? 다른 데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니요, 그 수요보다 더 핵심은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들이 경기도로 가서 늘어나는 거예요. 즉, 이 비싸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PIR 지표를 봤을 때요, PIR 지표가 과거 일본 버블 때 18.2 정도인가? 이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버블 때 18.5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책정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하기 힘들겠지만 일본 버블보다 더 꼈다. 두 번째, PIR 자체가 일단은 소득 대비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요걸 봤을 때요, 현재 가격과 현재 금리를 따지고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가 중위 소득에서 중위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서 2.6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DSR 지금 규제가 들어왔죠. DSR 규제가 들어와서 책정을 했더니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이 60%다. 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금리 떨어지면 되잖아요. 코로나 시기 53에서 55 정도였어요. 왜냐면 DSR 중에서요, 대출 받을 때 보시면요, 대출은 복리 계산을 할부로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원금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이자 비중이 줄어들어요. 계속 같은 금액을 갚으면.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원금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DSR 중에서. 그러니까 많이 안 올라가요,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도. 그러니까 근데 DSR 규제는 몇 퍼센트? 40%. 근데 요거는 서울이 아니에요. 주담대 차주 평균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뽑은. 그러니까 당연히 요 가격에 맞춰서 살려면은 비슷한 수준이라면은 가격이 3분의 1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기사 같은 걸 한번 볼 건데, 자, 뭐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0.78명으로 지금 0.8명대가 무너졌는데 서울은 0.59명. 자, 그러면은 요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서울, 그 다음에 뭐 수도권, 여기가 전국 출산율에 대비로 수도권 두치고 일단 서울이 높냐? 아니죠. 낮죠. 낮은 이유는 뭐예요? 뭐 집값이 비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떼고 혼인 인구가 줄고 출산 인구가 줄었다는 거죠. 즉 서울 수도권에 혼인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한다는 거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에 왜 올라와요?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집값이 더 빨리 올랐죠. 그러니까
일자리 때문에 올라왔는데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집을 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인 가구로 남는 거고, 청년층 1인 가구 중에서 8, 9%가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는 집값 상승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월세 상승이 집값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기업 같은 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아서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수익을 내는 이런 형국으로 간다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거의 안 해요. 왜냐면은 개인에게 그렇게 대출을 많이 내주려고 하질 않는다. 그러려면은 개인적으로 자본이 필요한데 그거 하느니 갭투기 몇 채 더 사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요, 그 월세 수익률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 매매 수요가 들어와야지 갭투기나 내 집 마련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지.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어디로 많이 가냐, 요걸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자,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역도 인구가 감소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요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원래 출산율이 2.1은 나와야지 유지가 돼요, 인구가. 왜냐면은 0.1명 정도는 둘이의 사고 같은 경우를 계산을 하는 경우죠. 그럼 둘이 해가지고 두 개를 창조를 못하면은 결국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감소 추세가 바로 나타나느냐, 떨어지면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나타나죠. 한 1, 20년 후에. 그러면 감소 추세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5년부터 지금 2023년인데 겨우 8년 됐어요. 근데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왜냐면 출산율이 계속 줄어갔고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호리병 모양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소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수도권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이제 DSR이 시행됐기 때문에 소득 대비로 집값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예전에 LTV라서 집값이 올라가면 대출을 더 많이 내줬는데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나는 내가 버는 돈이 요거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대출이 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DSR이 적용됐을 때 이미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었죠. 근데 이 DSR을 적용하고 나서는 우회 대출이 나오거나 아니면 DSR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소득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대로 흘러가는 게 이 사이클인데 문제는 이렇게 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이 요때가 2018년 말에서 2019년 원래 정점이 요거였어요. 근데 코로나 거품이 이렇게 끼고 코로나 거품이 빠졌죠. 그러면은 고점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고점에서 이렇게 다음에 했을 때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요, 고점에 사가지고 거의 못 벌고 이 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상투에서 샀으면요 다음에는 거의 적어도 여기 그 이마 중간 이상쯤에는 팔아야지 겨우 손해는 안 보는데 문제는 요 사이에 부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빚내서 집 사면 나오는 것들 했을 때 양도세,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뭐 취득세, 중개비, 종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산세 이런 것들 쭉 내고 나면요 지금 고점에서 이 가격으로 했을 때 요 10년 뒤에 요 가격 장기적 우상향 한다고 하더라도요 요거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19년 가격이 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그 총 집합적으로 봤을 때요, 자, 일본 버블이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일본도 그때 부동산이 뜰 상황이 아니었는데 외부 요인으로 떴죠. 무슨 요인?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 때문에 엔화 가격이 절상되면서 수출이 안 되니까 그게 다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로 돌아왔던 거고, 그게 어느 정도는 화랑을 엄청나게 누렸겠지만 거품이 쭉 빠지면서 쫙 빠져 박살이 난 거죠.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딱 지금 그런 상황이 왔어요. 원래는 2008년에 터졌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야기하지만 2008년에 터졌어야 되는데 2008년에 MB정부랑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가지고 안 터뜨리게 미룬 거예요. 그래서 그 거품이 다시 상승기가 왔을 때 거품이 안 빠지고 오히려 거기에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확 뜬 거고, 그러니까 거품이 2배로 쌓였죠. 금리 민감도가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확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번에 빠졌을 때 과연 10년 뒤에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느냐. 코로나가 정상 사이클이었다면은 10년 뒤에 장기적 우상향하면 지금 고점보단 나중에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비정상 사이클이었고요, 고점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못 버티고 망해요.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에 집 산 사람들, 자 지금 2020년이 됐어, 지금 봐봐라 집값이 올랐냐 떨어졌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그때 산 사람들은 다 망했고요, 그거 떨어진 것을 나중에 그 저점에서 산 사람들이 이득을 본 거예요.
2008년에 산 사람들이 그것들을 감당해가지고 2020년까지 버틸 수가 있느냐?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불가하죠. 요 부분만 생각해 보시더라도요. 수도권에서 계속 인구가 몰려서 집값이 올라간다?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절대 동의 안 하죠. 그러면서 수요는 항상 살고 싶은 수요를 생각하지 살 여력이 되는 수요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궤변으로 말장난한다. 요 부분만 생각해 보시더라도요. PIR 18이면 못 삽니다. 적어도 10은 돼야지 살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소득으로. 그리고 그 소득 대비로 대출이 이제 막혔기 때문에 PIR이 그렇게 튈 수가 없다. 근데 소득이 우리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나라냐? 아니죠. 지금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요. 19년 가격보다 뭐 10년 뒤에 더 비싸다? 19년 가격보단 비싸질 수 있겠죠. 근데 뭐 코로나 가격보다 더 비싸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19년 가격보다 비싸지더라도 19년 가격에 산 사람들이 그때까지 버텼을 때는 손실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언젠가 고점이 그렇게 찍힐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제대로 부동산 거품이 터져가지고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감소하고 나면은 그 가격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도 가격 떨어지고 일본도 부채 붕괴하고 미국도 부채 붕괴했을 때 가격이 어디까지 박살났는지를 생각을 해봐. 그럼 답이 나옵니다.